지금 미국 전략국의 최상위 기밀 회의록에 한국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나라와 북극 항로를 설계했고 중국은 통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긴급 전술 회의를 열었으며 일본은 조선업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독점한 한국, 쇠빙선을 지배한 조선 기술,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 항로가 교차하는 전 세계 물류의 심장, 그 중심에서 세계를 다시 그리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립기록 보존청에서 6개월간 초청 연구원 자격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 전공은 동양사,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근현대 전략사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뒤 일본사로 학위를 이어가려다 우연히 접한 조선의 산성지도 덕분에 한국에 빠져버렸죠. 그날도 평소처럼 비공개 문서 열람 요청을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 관리인은 파일을 확인하더니 이건 열람 허가가 3단계 이상 필요합니다. 특별 보안 동의서가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통일 전략지도 2045. 군사 기밀도 첩보 문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히 잠겨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연구 목적을 명확히 밝혔고 마침 미 국방부 산하전략자산 분석팀에 검토 협조가 있어 72시간 후 열람 승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3중 보안 절차를 거쳐 그 문서를 마주했어요. 지도 위엔 통일 이후의 한반도 전역 인프라, 산업, 도시 분포, 군사기지 재배치, UN 분산본부의 서울 이전 계획, 심지어 중국 동북 삼성에 대한 난민 유입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통합 전략 네트워크, 즉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의 로드맵이었죠. 특이한 점은 이 전략이 군사력보다 시민 시스템과 디지털 국토 설계에 더 집중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식 통일 시나리오는 대부분 군사 승리 점령, 재건의 구조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 문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서의 작성 연도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8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오른쪽 하단엔 민, 군, 정보공동기획 TF라는 서명이 있었죠. 그 안에는 한국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삼성과 LG, 현대까지 포함된 민간 파트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후 재건 계획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만든 내부 보고서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도를 확대하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국경이라는 개념이 흐릿했고 기존의 정치적 경계선은 아예 지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38선은 지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건 거대한 경제기술 벨트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강원, 개성, 평양으로 이어지는 그린벨트 기술기지였습니다. 이름은 평화로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사, 에너지, AI 연구까지 통합된 첨단 종합단지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소와 무인기 시험장, 원격 통신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누가 이걸 설계했는지 정말 궁금했죠. 다음은 원산, 나진,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된 북극항로 물류벨트였습니다. 이건 더욱 놀라웠어요. 항로 개통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었고 이미 러시아 연해주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죠. 해양빙 파괴 데이터와 위성 항로 경로까지 치밀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린 이 지도는 통일 후의 미래라기보다 이미 준비를 마친 병참 기지 설계도에 가까웠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중국 접경 지역에 설정된 DMZ 역사생태 문화지구였습니다. 지도에는 국제공동기억지대, UN 환경기록보존센터, 국경평화박물관 같은 이름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죠. 역사, 환경, 외교의 3축을 통합한 대단히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지도인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저는 문서 안쪽에 삽입된 주석과 출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엔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구소, 심지어 미국의 싱크탱크도 참여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문서가 단 1회에 걸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초 버전은 2009년
그 이후 총 1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업데이트가 불과 6개월 전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 단독이 아닌 다국적 전략협의체가 함께 개입한 실시간 진행형 전략 지도였던 겁니다. 왜 미국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한국은 언제부터 이 정도의 통합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특히 지도상에 표시된 데이터와 축척은 너무도 상세했고 각 시설마다 설계 의도까지 주석으로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지도가 한반도 통일 이후를 상상한 일종의 미래 계획안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 싱크탱크들이 이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저와 친분이 있던 RAND의 한 전략연구원은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우린 이걸 지도로 보지 않아. 이건 한국이 말하는 전쟁 없는 통일의 설계도고 동시에 미국 주도의 군사균형을 뒤흔드는 선언문이야.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원하지 않나요? 분단이 해소되고 한반도 전체가 안정된다면 좋지 않은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동아시아 국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한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시스템으로, 기술로, 경제로 북한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해버리는 거. 그건 러시아도 중국도 못한 일이에요. 만약 한국이 그걸 해낸다면 그 성공 모델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통일지도는 단지 한 나라의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는 실험실이자 미국이 그토록 지키려는 현상 유지 전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게다가 지도 안의 복합 경제권들은 단순한 경제구역이 아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나진, 원산은 북극 항로를 잇는 미래 물류축, 개성, 평양, 강원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재생 기술 중심지, 백두산, 두만강, 연변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지정학적 회랑. 이건 포격도 미사일도 없이 새 판을 뒤엎는 전술서였던 셈이죠. 저는 미국 전략가들이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군사적 우위가 아닌 체계 우위로 이긴다는 건 전혀 새로운 게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도 앞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온 걸까? 단순한 통일 구상이나 희망적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로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강원도 고성 이야기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북방 한계선과 가까운 이 조용한 도시엔 민간통일전략연구단지라는 이름으로 UN 산하회의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으론 문화교류, 학술 행사 공간이라 했지만 실제론 통일 이후 행정 및 개발 청사진을 테스트하는 민간 기반 리허설 공간이었죠. 놀라운 건 이 시설이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돼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기반 인프라 설계였습니다. 접경지 도로망은 철저히 양방향 대응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즉, 전시 상황뿐 아니라 평시 개방을 전제로 한 도로 구조였죠. 경의선, 동해선, 복원은 향후 북중러 삼각지역 연결의 시작점으로 기획된 겁니다. 한 전직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전력선, 데이터망까지 이미 북쪽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 전이로 실현됩니다. 북한이 열리지 않아도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열릴지도 모르는 문을 향해 인프라를 깔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끝까지 준비하는 것. 그게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태도였죠. 실제로 한국의 통일부는 이미 북한 세계 권역별 경제협력 플랜을 완성해두었고 환경부는 북한 수계 복원 시나리오, 과기부는 폐쇄망 정보통신을 개방망으로 전환하는 기술 매뉴얼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통일 직후 90일간의 공공의료 대응 시뮬레이션이 존재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과 속초엔 응급지원 물자 저장고가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북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한국은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김이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도 한 장이 아니라 국가 하나가 몇십 년간 몸을 숙여 만든 계획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준비는 국토 인프라나 경제 통합을 넘어 지정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접한 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비공개 회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제안서가 첨부돼 있었는데 제목은 이랬습니다. DMZ를 동아시아 평화권의 출발지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전략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무장지대를 중립지대나 자연보존구역이 아니라 21세기형 국제다자 협력 모델의 실험지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1단계는 생태보건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구 지정. 2단계는 유엔 공식 회담과 비군사 협약회의 개최. 3단계는 남북 공동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 최종 단계는 인류 공동유산 등재를 통한 글로벌 평화 상징지화. 이 전체 로드맵이 무려 20년에 걸쳐 설계돼 있었고 이미 2019년부터 몇몇 부처는 시범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은 자기 국경선을 세계의 평화기지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독일도, 우크라이나도,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그리고 미국이 민감해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DMZ가 평화 브랜드로 탈바꿈하는 순간 한반도는 미중러 사이의 전략 완충지대가 아닌 전략 주도국가로 재탄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미 국무부 한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걸 한국이 성공시킨다면 전 세계 모든 분단국, 분쟁국 모델이 바뀌게 된다. 이 계획은 평화 담론이 아니라 지정학 질서 재편의 폭탄 같은 선언이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까지 연계해 DMZ 국제화 사업단이라는 비공식 태스크포스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유네스코 본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지식재산기구 소속 자문단까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를 외면한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긴장했고 가장 방해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 안에서는 미군조차 평화협정의 하나로 정식 재배치를 요구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안보 논의 안에 미국의 동맹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다자주의 원칙을 심는 구조였죠. 미국은 그 균형점이 한국이 너무 많은 걸 결정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민감했던 겁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비공개 문건. 한국이 직접 제출한 그 평화전략 보고서를 본 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DMZ 생태보건부터 유엔 다자회의지구로의 전환, 그리고 인류 공동유산 등재까지. 한반도 전체를 국제적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놀라운 건 미국 내부에선 이 전략의 의미를 철저히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달랐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통일 전략의 파급력을 유럽 학계와 정책 엘리트들이 깊이 분석 중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폐쇄형 국제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독일 통일 전문가 출신 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이제 한국은 분단국이 아니라 제도 실험국입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건 무장 통일이 아닌 구조적 흡수입니다. 그는 DMZ를 21세기 베를린이라 표현했어요. 군사적 벽이 사라진 뒤 정보, 생태, 시민이 먼저 넘나드는 통일구조. 이미 고성, 인제, 철원에 구축되고 있는 철도, 도로, 물류망, 평화생태지구 설계도, 그리고 민간과 유엔이 연계한 다자회의지구 구상까지. 이 모든 걸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평화학자들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는 2025년 3월 한국 통일 전략을 다룬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반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그 자리에서 발표된 결론은 다음과 같았죠. 한국은 최초로 전쟁 없이 통일된 분단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앞으로 수십 개 분쟁국 모델을 바꿀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 학자들이 특히 주목한 키워드는 시스템 기반 통일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국가를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복지, 행정, 경제, 교육 시스템을 완성한 상태에서 상대국이 그 구조에 편입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시나리오. 제가 이 구상을 접했을 때 미국 교수들 대부분은 현실성이 없다. 북한은 그렇게 무르지 않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은 그 시나리오를 이론이 아닌 실행 설계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럽 학계가 왜 그토록 한국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통일 이후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분단 국가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았는가, 그 구조를 해부하고 있었죠. 그러다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외교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외교 노선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미국의 우방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한 번도 온전한 국가였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동맹에도 100% 기댈 수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길을 만드는 법을 익힌 겁니다. 그가 꺼낸 단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단 생존주의. 그는 한국의 지난 70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죠. 분단은 한국을 가둔 게 아닙니다. 한국을 강제 각성시킨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시스템도 믿을 수 없을 때, 우린 끝까지 살아남는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요 도시의 국가 전략시설과 대피체계를 다시 탐사했습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건 민관군 연동 시스템이었어요. 민간 기업과 행정기관, 군이 공통된 비상대응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전시, 재난, 사이버 공격 시 자동으로 분산, 우회하는 체계. 한국이 자랑하는 디지털 방어 생태계였죠. 여기엔 분단 이후 70년간 반복된 공습훈련, 도발,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의 축적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는 통일 이후 시나리오로까지 확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통일 시뮬레이션은 3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한 붕괴 대비 비정규 상황, 제한적 흡수 및 재건 프로세스, 완전 통합 후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까지.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 대부분은 이미 정책으로 반영돼 있었고 그에 따라 유럽이나 유엔 차원에서도 한국형 통일 모델을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독일 연구자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내면화한 나라다. 한국의 통일 전략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물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물음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 놀랍게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 출신에게서 들었습니다. 한 전직 CIA 정보 분석관이 남긴 극비 메모였죠. 내용 일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개방되면 그 이득은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탐낼 것이다. 그는 북한이 국경을 열거나 체제 전환을 시작할 경우 중국이 접경지 개발, 자원 확보, 노동력 수입이라는 3단계 경제 진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북한의 자강도, 평안북도 일대에는 중국 자본이 은밀히 침투해 있었고 무역은 대부분 위안화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었죠. 그런데 분석관은 이 지점에서 반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경제적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로 다룰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한국의 결정적 차이이다. 그 순간 한국 통일 전략의 방향이 흡수 통일이나 경제 합병이 아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통일부가 비공식적으로 발간한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경제 개방 시 3가지 경로가 제시되어 있었죠. 중국 중심의 1대1로 연계 시나리오, 러시아 중국을 통한 에너지 수송 경유국 시나리오, 한국 중심의 단계적 내재화 및 자생 시나리오. 놀랍게도 한국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북한 주민을 남한과 동일한 사회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장기 전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 준비된 게 바로 국가전환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이걸 통일이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무척 인상 깊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 상상하는 통일은 국기 하나, 수도 하나, 군대 하나의 개념이지만 한국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충돌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서로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통일 이전의 사회적 접속, 경제적 통합 이전의 제도적 호환, 군사적 통합 이전의 정보와 가치의 정렬. 한 고위 외교관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린 북한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봐야 해요. 한반도 통일 전략에는 놀랍게도 군사적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거버넌스 이전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더군요. 남북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공동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서로의 생활권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충격을 받은 건 이 구조가 벌써 수년 전부터 문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교부, 통일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들 속엔 남북 공동체계를 위한 법적, 행정적 시뮬레이션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은 민족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촌 분쟁 해결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하버드, 하이델베르크 같은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국 통일 모델을 포스트 웨스트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국경 기반의 질서가 아니라 관계 기반의 질서를 만드는 첫 국가로서의 실험. 2025년 워싱턴 DC 국립전략연구원에서 열린 비공개 포럼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동북아 질서 재편. 세계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 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조용히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제 앞에는 한국 외교부의 정책실장이 연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지도는 단지 국경을 복원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가 마주할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해소 모델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2만 8천 명 규모. 그런데 통일이 되면 그 주둔 명분이 약해지죠. 문제는 그저 철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 전체 구조 재편과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성은 이미 유사시 동북 삼성 개입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지침을 내부적으로 보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 내 미군 존재가 중국 견제를 위한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일부 네오콘 세력의 주장과 통일 이후에는 자주권 강화에 따라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미 행정부는 공개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건 동북 삼성 지역의 조선족 자치구 불안정성 확대죠. 이미 지린성과 랴오닝성 인근에는 조선족 이주 감시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는 첩보가 있었고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비자 없이 이동한 북한인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북한 내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싼 중국 국영기업의 이해관계도 큽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 주요 희토류 탐사권의 상당수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이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 민관 협력 라인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북극 항로 확장 전략에 통일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2024년 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한국 조선소와 북극 항로 연계 파트너십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북한 나진항 활용 협력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통일 한국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단 그들이 걱정하는 건 한국이 미국의 확장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중립적 경제 파트너가 되느냐는 점이죠. 일본은 더 미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내부 외교 문서에선 통일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고 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자료에는 2027년까지 통일 한국이 방위비 지출 규모로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이 언급됐고 후쿠오카, 오사카, 홋카이도 등 서일본 연안에서는 통일 한반도 대비 군사전략 세미나가 실제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도 EU, 아세안, 아프리카연합까지 각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달라질 글로벌 투자 환경에 주목하며
이제 동아시아는 생산기지나 안보 리스크 지역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모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의 지도에서 시작된 여정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의 통일 전략을 접했을 때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것을 문명적 설계로 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도, 판문점도, 접경지역도 밟아본 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위성자료, 행정계획 문서, 그리고 워싱턴에서 마주한 한국 자문관들의 설명만으로 그 나라가 추구하는 통일이 단순한 국경 문제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 재구성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시각에서 항상 통일은 갈등을 내포한다고 가정합니다. 분쟁 후 통치, 충돌 후 회복. 하지만 한국의 접근은 달랐어요. 전쟁이 아니라 공존 이후를 설계하되 그 과정에서 무기력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이행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마친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통일 전략은 단일 국가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질서의 시작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을 따라오는 입장일 뿐이라고 확신한 남성이 있습니다. 산업도, 기술도, 시스템도, 역사까지도. 그는 늘 유럽이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산업연대 회장이자 베를린 산업기술대학 교수. 수십 년간 유럽 제조업 전략을 설계해온 그는 한국을 그저 성실한 아시아 제조국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코 유럽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의 수출 상승 곡선이 유럽의 제조업 곡선을 거침없이 관통하며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겠다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건 뭡니까?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슈나이더, 58세, 독일 함부르크 출신입니다. 유럽산업연대 회장이자 베를린 산업기술대학에서 국제생산망 전환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질서 있고 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우리 유럽은 기술로 세상을 설계하고 규범으로 지구를 통제하며 문명으로 방향을 정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우리가 주도하던 산업회의에 한 나라가 빠지면 협상이 성립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산, 해양풍력. 하나 둘씩 모든 분야의 핵심 자리에 존재감 없고 작던 나라가 끼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운이 좋았거나 일시적 착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브뤼셀 유럽산업연대 본부에서 열린 정기 보고회. 초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수출 증가 추세와 유럽의 제조업 하락 곡선이 동시에 그려진 비교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차트를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두 곡선은 서로를 정면으로 찢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일시적이겠지. 반도체나 전기차 수출 영향이겠지. 회의장에선 다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저건 단순한 품목 경쟁이 아니었어요. 체질이 바뀐 나라의 곡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수출국가 DNA로 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 본사로 돌아와 과거 데이터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1970년대 독일의 제조 강국 시절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도 한국이 따라온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달리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튀어올랐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더군요.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나라가 꺾였던 적이 있나? 아니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멈춘 순간마다 한국은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뭐가 있는 거야?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가의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산업 정책도 아니고 단순한 기술력도 아니고 한국의 산업사 요약 리포트를 훑어보았습니다.
눈에 띈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수출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이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전기차, AI가 중요한 시대에 왜 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가겠다고. 제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한국은 정책 타이밍이 좋았을 뿐입니다. 중국 견제로 반사 이익 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고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유럽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 답은 한국의 저 곡선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리하여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적인 초청도 연구 프로젝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유럽이라는 문명의 마지막 세대 중 하나로서 사라지고 있는 우위의 비밀을 확인하러 떠난 것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공장도, 독일 자동차 라인도, 프랑스 조선소도 모두 쇠락해가는 풍경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사이 조용히 치고 올라온 한국.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현대차, 삼성전자, 아니면 수출전 시관. 하지만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답은 차트밖에 있다. 그 곡선을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유럽 전체를 찢어버릴 만큼의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누군가의 조언으로 구로에 있는 산업근대화 기념관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요즘 세상에 산업박물관이라니. 게다가 구로라면 한때 봉제 공장과 전자부품 공장이 몰려있던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산업지대에서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건물에 들어선 순간 그 생각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낡은 재봉틀이 전시된 벽면 앞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은 체구에 주름진 손, 그리고 묵묵히 바라보던 그 눈빛. 그분은 박순자. 한국 수출 1세대 여성 노동자이자 지금은 이곳의 해설사라고 하더군요. 이건요, 미싱 돌릴 때 썼던 재봉틀이에요. 바늘이 손등에 박혀도 그냥 참았죠. 시간이 없었거든요. 처음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웃으며 장난스럽게 표현하신 거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실제로 손을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희미하게 남은 상처들. 바늘에 찔려 생긴 흉터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린 매일 14시간 넘게 일했어요. 한 달에 2번 쉬었고요. 그래도 다들 웃으며 일했죠. 나라가 잘 돼야 한다고들 했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월급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처음엔 한 달에 3,000원, 그 당시 미국 달러로 치면 아마 10달러 안 됐을걸요. 그리고 바로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블라우스, 완구,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외국으로 수출되면서 외화가 들어왔어요. 지금의 거대 기업들이 수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이런 개인들의 피와 땀으로 시작됐다는 걸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유럽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은 항상 기술자 중심이었고 최첨단 기계 설비와 공정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믿어왔거든요. 전시관 옆방에는 당시 실제 공장을 재현한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순간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한쪽에는 당시 작업자들이 썼던 주간 생산표와 납기표가 그대로 걸려 있었죠. 그 당시 우리는 누구도 납기를 어긴 적 없어요. 다들 진짜로 이걸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박순자 씨의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지금 유럽에서 노동자의 주 35시간 근무제니 워라벨이니 외치며 버티는 사이 이곳의 사람들은 단 한 벌의 셔츠, 하나의 라디오를 수출하기 위해 삶의 모든 걸 갈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전시관을 나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들의 미래는 무한했구나. 우리는 기계를 키웠지만 한국은 인간을 키웠어.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곡선이 유럽을 찢어버린 이유. 이제 그 이유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의 수출 1세대들을 추적해보자고요. 이들이 만들어낸 기업들, 그 기업의 성장 아래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왜냐면 그들이 이뤄낸 것들이 단순히 공산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집어 놓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독일에서도 이 브랜드들은 익숙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에선 늘 삼성 TV가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럽 내 현대차 판매량도 폭등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제 동료들은 이 브랜드들을 단지 기업, 기술력, 제품 경쟁력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였지.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용산에 있는 삼성산업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와 세련된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역시 삼성답다는 감탄이 나왔죠. 전시관 한편에는 1970년대 흑백 TV 조립 라인의 복원 공간이 있었습니다. 직접 당시 근무했던 여공들이 생생하게 회고한 영상, 작업복, 손바닥만 한 인두기, 그리고 실제 조립 지시서까지 그대로 보관돼 있더군요. 이 라인에서 하루에 70대씩 TV를 조립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다음 공정이 죄다 멈췄죠. 화면 속 60대 후반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그 라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벽면에 붙은 통계를 봤습니다. 1975년 삼성의 흑백 TV 연간 수출량 15만 대. 그중 70%가 미국, 유럽, 중동으로 수출됐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유럽에서 자랑하던 독일제 전자제품 시장 한켠에 이미 그 시절 한국이 손으로 만든 제품으로 침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는 더 강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사관에서는 1976년 폰이라는 차의 설계 도면과 조립 공정 사진이 전시돼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엔 대부분 맨손으로 조립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설비나 로봇 없이 정말 손으로 엔진을 끼우고 나사를 조이고 문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포니가 1977년에 캐나다로 수출됐고 그때 직원들 모두 울면서 출고식에 참석했어요. 해설사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사진 한 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포니 옆에 서 있는 조립공들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고 그들의 작업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부품을 들고 있었어요. 유럽의 자동차 생산 현장은 그 시점에 이미 로봇팔이 도입되고 품질 관리는 ISO 인증 체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으로 공정을 돌리고 손기술로 엔진을 조립하고 그것으로 세계에 수출을 시작했던 겁니다. 삼성은 전자기업이 아니었고 현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들은 국가 전체가 만들어낸 브랜드, 수출 노동자들의 피와 손끝이 만든 생명체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브랜드란 창업주의 이름이나 제품 철학으로만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브랜드라는 단어엔 수천만 시간의 노동, 수백만 명의 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기억해야 한다. 기술이 아닌 손에서 태어났고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 투쟁 위에 자라난 이름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기술, 자동화, ESG. 하지만 그 근본을 움직이는 정신은 이미 한국이 가져가 버린 게 아닐까? 서서히 브랜드 뒤에 숨은 실체가 이토록 거대한 경외심을 자극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유럽 전체가 정말로 삼켜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산업사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거대한 브랜드가 되기 전 그 뿌리에 있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제품, 그들이 지탱한 조립 라인, 그들의 시간. 그것이 대한민국 수출이라는 거대한 기적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기업 박물관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충남 당진.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마산 자유수출 지역 출신의 여공 강인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는 걸 꺼려했지만 제가 유럽은 당신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름한 시골집 앞마당에서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그녀는 어느 대사보다 강렬한 말을 저에게 꺼내셨습니다. 우리 딸 도시락 못 사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새벽 5시에 출근하니까요. 아이보다 공장이 먼저였어요. 그땐 도시락 싸는 것도 사치였죠. 지금처럼 급식도 없었고 우리 딸은 고구마 한 조각 들고 등교했어요. 지금의 한국, 글로벌 수출 5위, 삼성, 현대, 반도체. 그 모든 것에 초석을 놓았던 손이 정작 자기 아이의 아침밥은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땐 나라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서도 라디오에 납땜했죠. 한 대 만들면 미국으로 나갔다고 하니까요. 그녀는 손을 펴보여 주셨습니다. 가늘고 말라붙은 손가락 관절마다 휘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매일 14시간씩 손으로 다 했어요. 제가 고개를 떨구자 그녀는 살짝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덕에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없진 않죠. 수십 년 전 마산의 공장에서 수출 1세대로 살아왔던 그녀는 정작 지금은 정부의 지원도 기업의 배려도 거의 받지 못한 채 기초연금과 자식의 도움에 기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한국의 기적이라는 말이 실은 수많은 개인의 절망과 절제를 바탕으로 만든 상처투성이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요. 독일에서 우리는 산업혁신이 기술과 제도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한 여인의 눈물, 굳은 살, 고통스런 희생이 세계 5대 수출국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려는 저에게 강인혜 씨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 공장 앞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젊은 어머니. 이게 저랑 제 딸이에요. 도시락은 못 사줬지만 그래도 엄마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도시락은 못 줬지만 대한민국엔 수출을 줬다. 그리고 그 수출이 유럽을 밀어냈다. 우리 유럽은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우리는 희생을 잊은 대가로 지금 쇠락을 맞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 메모리 역사관에서 열린 내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발표자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이 디램 세계 1위가 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기술, 설비, 자본.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사람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이 그 기반을 사람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리고 이내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역사관 한쪽 벽면에는 1983년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클린룸 복원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여성들이 0.03 마이크로미터의 회로를 눈으로 확인하며 납땜을 하고 있더군요. 현대의 나노 단위 기술이 그 시절엔 사람 눈과 손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 중 한 분, 최선희 씨. 지금은 60대 후반이 된 그녀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방진복을 다시 입고 복원된 작업대를 조심스레 둘러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도 잘 안 마셨어요. 화장실 자주 가면 작업 흐름 끊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클린룸에서 마스크를 쓰고 온도 20도로 유지되는 밀폐 공간에서 방진복을 입고 정밀 작업을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도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니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불량이 나요. 한번 불량 나면 해외 납품 끊기고 그러면 회사 손해고 그땐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독일에서는 반도체 조립은 철저하게 자동화된 고정밀 장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시스템의 본질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였던 나라였습니다. 집에 가면요, 손을 풀려고 따뜻한 물에 담갔어요.
그러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죠. 내가 놓친 미세한 먼지 하나 때문에 미국 바이어가 반품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녀는 퇴근해도 공정을 머릿속에 넣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 울었던 적도 많다고요. 기계는 밤에 쉬지만 우린 잠잘 때도 일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수치와 기술력으로만 해석하려 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실은 정신의 집약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은 퇴근 이후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짊어진다는 책임감, 수출을 멈추면 나라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게 이 손들을 기계 이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최선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우리끼리 했던 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나라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산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근데 진심이었어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시스템이던 시절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조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기록 노트에 크게 한 줄을 써 넣었습니다. 그들은 퇴근해도 조국을 떠나지 않았다. 이 정신이 유럽의 기술을 꺾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한국에서 며칠간 현장을 돌아본 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본 풍경들은 지금의 유럽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계와 시스템을 신격화하며 사람보다는 프로세스를 믿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노동의 의미는 자율성과 안전, 삶의 질로만 재단되었고 생산성은 오로지 자동화율과 기술 집약도로 측정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인간을 시스템으로 만든 사회였습니다. 저는 독일 본사로 영상통화를 걸어 최근 유럽의 자동차, 조선, 전자 제조 분야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생산량 4년 연속 하락, 프랑스 조선업 경쟁력 붕괴, 이탈리아 중소제조기업 해외 이전 가속, 그리고 동시에 확인된 건 한국의 수출 품목 대부분이 유럽 제조업의 주력 산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품질도, 납기도, 안정성도 더 이상 유럽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여길 올라왔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수출 1세대의 인터뷰 기록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박순자 씨,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던 강인혜 씨, 반도체 클린룸에 있던 최선희 씨. 그들은 말했죠. 나라가 흔들릴까봐 손을 멈추지 못했다고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라면 그런 말을 하면 국가주의 강요된 충성심이라며 비난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그건 억압도 세뇌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책임감이었어요. 내가 지금 조립하는 이 제품 하나가 수출되고 외화를 벌고 가족과 동네를 살리고 결국 나라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감각. 그 무서운 감각을 한국인들은 당연하게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반면 유럽은 생산직은 기피 대상이 되었고 현장 노동은 저숙련 단순 노동이라며 해외에 외주를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한국이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지금은 그 이름들이 독일 산업 전시회 부스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에 유럽 기업들이 납품 의존 기업으로 줄을 서 있는 모습. 그 광경은 제게 모욕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유럽은 기계를 키웠지만 한국은 인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의 노예가 됐고 한국은 인간의 손으로 시스템을 지배한 거죠. 그날 어느 고요한 저녁 한강 다리 위에서 도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너무 믿은 나머지 그 믿음이 결국 세계를 움직여버렸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수치로는 설명 안 되는 감정, 보고서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정신의 힘. 이건 기술전이 아니라 가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유럽은 철저히 졌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대 문명에 갔다가 미래 국가를 본 듯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던 미래가 실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이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돌아온 직후 유럽산업연대 이사회는 정말 충격적인 정책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K산업 전략 벤치마킹 보고서. 한마디로 유럽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모방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독일 전기차 부품의 국산화율 확보를 위해 삼성 SDI와 전략적 제휴, 프랑스 스마트 팩토리 라인, LG CNS 모델 도입, 네덜란드 해상풍력단지, 두산중공업 터빈 도입 검토, 노르웨이 국방통신체계, 한국형 AESA 레이더 기술 이전 요청.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과거 유럽을 따라오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적 주도권은 더 이상 유럽에 있지 않다.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 공급망은 유지될 수 없다. 보고서를 읽던 중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성공 모델을 논할 때 우린 늘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늘 잠재력으로 분류되었고 중국은 위험 요소, 인도는 미래 가능성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유럽 반도체 공급망의 생명선이 되었고 현대차는 전기차 플랫폼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SK는 배터리 원천 기술을 쥔 채 우리 기술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의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입 의존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번엔 우리가 기술을 사야 해. 아니면 싹 밀릴 거야.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은 자존심을 버린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브뤼셀에서 열린 EU 한국산업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자 유럽 전역의 산업 고문들과 기업 대표들이 마치 구직자처럼 줄을 서서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더군요. 우리 기술팀이 당신들 시스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삼성에 우리 데이터 이전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소와 공동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 기업들이 이 회의장에 와서 유럽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가 입장권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브뤼셀 도심을 보며 제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을 두려워하게 되었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 강자가 되었다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이제 기계와 기술을 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 베를린 유럽산업연대가 주관한 연례 포럼에서 글로벌 생산의 새로운 중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학자, 산업계 인사,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연 자료 첫 장에는 제가 직접 만든 한 장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공장 바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 합성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수출 1세대가 찍힌 과거 사진과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의 손을 이어붙인 진짜 이미지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간 한국을 따라오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차분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의 박순자,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강인혜, 기흥 반도체 라인의 최선희,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현대차는 수출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지금 우리가 의존하는 한국 기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그건 과장입니다. 산업은 시스템이고 전략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은 기술보다 먼저 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단 한 번도 조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1977년 캐나다로 첫 포니를 수출하던 날. 공장 앞에 서서 눈물 흘리던 여공의 사진. 1984년 미국의 반도체 1차 납품을 위해
클린룸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여성 노동자의 증언. 모두 기록되지 않은 전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 산업의 지도 위에서 모든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독일인입니다. 우리는 철강, 자동차, 정밀기계로 세계를 주도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기술력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또다시 패배할 겁니다. 순간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강연을 마치며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서울에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계는 다시 한국으로 재편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강연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제 양손은 오히려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세계는 아마 두 번째 충격을 맞이할 겁니다. 이번엔 감탄이 아니라 경외로, 협상이 아니라 복종으로, 우월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굴복으로. 그들은 조용했지만 세계는 이미 그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